청와대가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국회가 계엄령을 풀지 못하도록 당시 여당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시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낮 경남 창녕의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 내륙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병대 헬기 마리논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사고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마리논의 정비 내역도 공개됐는데 사고 헬기는 지난달 말부터 진동이 심해 집중 점검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로 덮은 채 눌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 아이를 방치했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한다. 국회의원을 검거한 뒤 사법 처리에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실행 지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무사는 탄핵 정국 때 계엄령을 내리고 또 유지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론을 장악한다거나 야당 의원을 구속해 국회가 힘을 못 쓰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령을 발령한 후 계속 유지하는 방법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기무사는 당시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이를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한국당 의원의 표결 불참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야당 의원에 대해선 구속 수사와 사법 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회와 시위,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린 뒤 이를 어기는 야당 의원들을 검거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시 의석수를 감안하면 여당이 표결에 불참해도 야당만으로 200석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과반 정족수를 무력화시키려면 야당 의원만 최소 50여 명 이상을 검거 또는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해 3월 작성된 계엄 계획엔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했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에선 국회 기능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법망을 빠져나가 유지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비 문건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보름 전 저희 JTBC가 보도한 문건에는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전차와 장갑차를 배치한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자를 불러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왜 만든 건지 또 누가 지시한 건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를 군부대로 어떻게 장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강화문과 여의도입니다.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주둔시켜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언론사 50여 곳에 계엄사 보도 검열단을 배치하겠다면서 KBS, 연합뉴스 등 언론사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또 계엄이 시작되면 국정원장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정원 2차장도 국정원장 대신 계엄사령관을 보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무사가 미리 작성해둔 계엄령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도 세부 자료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포고문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가정하고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문제의 세부 문건 작성자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시 경로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문건이 과거에 공개된 이후에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위수령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아니면 군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통상적인 준비를 한 것에 불과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 예. 이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국회 무력화 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예. 보면 여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표결을 일단 막고 그래도 안 되면 집회에 나온 의원들, 그러니까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여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버리겠다. 이런 2단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예. 자, 그러니 저렇게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안, 또 야당 의원을 잡아가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 통상적인 답변, 그냥 계엄령이나 유수령을 검토한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겠군요. 자, 보니까 또 당시 국회 의석수 분포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네. 여당 의원의 등원을 포기시키는 것만으로는 이제 계엄령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여서 전체 정원 수를 줄여버리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아니면 일상적인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위한 또 예.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에서 세운 그런 치밀한 시행 계획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언론을 통제할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있네요. 저희가 지난 5일에 처음 공개한 문건에도 언론 통제 계획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언론 통제반, 보도 검열단을 몇 명 정도 만들겠다라는 정도였지 이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22개 방송, 그리고 26개 신문,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 매체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예. 통제 요원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 JTBC 보도 이후에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한다는 계획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야간에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서 계엄군을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이 문건에 나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보면 서울에는 이제 24단 그리고 34단 이런 기계화 사단들이 투입이 되고 예. 또 8사단, 11사단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에 또 2기갑, 5기갑 여단을 동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부대명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는 전차, 장갑차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에서도 이 문건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죠. 네, 여야 간 좀 공방이 있었는데 송영무 장관이 문건에 열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지만 그 전에 법사위가 먼저 끝났습니다. 한 20분 전에 끝났는데 예. 그래서 결국 문건 열람이나 제출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공방 내용을 좀 보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쿠데타처럼 군이 국회를 통제와 또 무력화를 의도했는지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송영무 장관이 이 문건을 3개월 동안 쥐고 보고하지 않은 그 경위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건이 제출되거나 또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세부 내용을 놓고 또 공방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꾸려져 있는 특별수사단도 아무래도 이 문건에 나온 내용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건이 전달돼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수단은 좀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USB를 통해서 이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USB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USB 안에 이런 문건이 있다라는 경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 문건을 이미 제출받아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작성 경위와 또 지시 경로 등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이 추가됐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죠. 여기 8년이 더해져서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4억 5천만 원을 받아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국고를 축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할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 자택관리나 의상실 운영 등에 썼다는 겁니다. 국내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와 같은 업무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사업비의 전달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돈을 상납한 국정원장들에게 인사특혜 등을 약속하고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또 한꺼번에 거액을 준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건네진 것도 통상적 뇌물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로써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8년이 더 늘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오늘 국정원 특활비 선고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현재까지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인데 다음 달 있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함께 선고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180억 원이 나와 이를 내지 않으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데 사실상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특수활동비와 공천 개입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8년 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정농단 선고 24년에 특활비 8년을 더하면 32년이 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3년까지 더해져 35년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선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특활비 등 선고에 앞서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재판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내려집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국정농단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도 적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이른바 무대응 전략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선고는 방청석 10여 개가 빈 채로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석은 텅 빈 채 박 전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선 변호인 3명만 검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앞서 30석을 두고 진행한 방청권 추첨도 응모자가 미달해 오늘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도 적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일부가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지만 선고 내내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꾸준히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책과 바깥 소식 등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왔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TV를 켜지 않다가 최근 주말에 틀어주는 영화를 시청하는 등 구치소 생활에 적응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 출석은 물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무척 더운 하루였죠. 기온상으로는 어제보다 더웠습니다. 경남 창녕은 낮 기온이 39도가 넘으면서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니 더위를 식히려고 한강에 나온 시민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강신우 기자, 거기는 좀 시원한가요? 어떤가요? 네,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이 숲이고 그 뒤로 강이 있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적이 있는데 처음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냉방기입니다. 이렇게 텐트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운 건데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오늘 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경남 창녕군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34.7도, 부산 33.7도, 대구는 38.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며칠 안에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역대 최고 기록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 모든 내륙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더운 건가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 받으셨을 건데요. 폭염특보입니다. 서해안 지방과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 이달 초 주의보가 대다수였는데 이젠 35도 이상일 때 발령되는 경보 지역이 더 많습니다. 지역 곳곳에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그동안 열기가 계속 축적된 상태인데 한반도 상공에 구름이 전혀 없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열기가 계속 쌓여 있는데 계속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기온이 치솟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가 하면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도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더위에 미세먼지까지 애를 먹였습니다. 수도권과 경상도, 전남 지역 일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북 지방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까지 했습니다. 한반도가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권에 있다 보니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돼 있습니다. 여기에 강화학 반응으로 2차 미세먼지 생성이 더해져 대기질을 떨어뜨린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말에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질까요? 네, 주말에도 대구 38도, 서울도 36도까지 오르는 등 펄펄 끓는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비 소식이 없고 기압 게으름도 더뎌 뜨거운 열기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불쾌 지수도 올라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다리는 도로 포장이 파손됐고 전기가 끊긴 곳도 속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도로 표면 곳곳이 울퉁불퉁 파손됐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남구로 향하는 울산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모습입니다. 약 100m 구간이 갈라지거나 파였습니다. 일부는 5cm가량 솟아올랐습니다. 얼마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현상과 비슷합니다. 운영사 측은 파손된 2차로를 통제한 뒤 오늘 중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갑작스레 느껴진 더위에 평소보다 일찍 잠을 깼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갑자기 아파트 단지 내 전기가 끊기며 집안에 있던 선풍기나 에어컨이 꺼진 겁니다. 헤어드라이어 할 때도 지금 안 켜져서 무방비 상태로 회사 출근했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냉동식품들이 좀 걱정은 되기는 했는데 단지 내 변전실 차단기에 노후된 부품이 고장난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오후 2시까지 9시간 가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엔 대구법원에 정전이 발생해 재판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전기가 중단됐었는데 이틀 만에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법원 내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늘면서 변압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장 힘든 이들은 역시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한복을 껴입고 고공을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나 뜨거운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나 저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저고리부터 두루마기까지 전통 한복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수염을 붙이는 얼굴엔 벌써부터 땀이 맺힙니다. 나오나는 냉탕이라고 있지. 땡볕 아래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마치면 온몸이 땀에 젖고 심할 땐 쓰러질까 걱정도 됩니다. 어지러워요. 옷을 엄청 많이 껴입어야 되니까 정통 복식이다 보니까 전립이 번거지가 열이 안 빠져나가요. 결국 하루 3번 열던 수문장 교대식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무더위가 힘든 건 노점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선 뜨거운 김이 피어오릅니다. 온도계를 놓아보니 10분 만에 6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여름에는 저리 다 도망가요. 너무 더워서. 그냥 더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기나 더위가 이기나 그러면서 먹고 살아요.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들에겐 햇빛을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햇빛이 뜨거웠어야 돼. 또 여기도 안 하면 막 팔이 막 따가워. 햇빛 쐬면 그래도 이거 손토시를 하면 훨씬 낫다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힘든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병대 헬기 마리논이 추락한 현장이 사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해병대가 일부 공개한 정비 내역을 보면 지난달 말에 심한 진동이 있어 헬기를 점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공개된 마리논 추락 현장입니다. 꼬리날개 쪽을 제외하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불에 타고 곤두박질 치면서 생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추락 직전 떨어져 나간 주 회전 날개는 비교적 멀쩡합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회전 날개 한 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는 사고 헬기에 진동이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6월 말에 진동이 심해 집중 점검했다며 이 정도 진동은 시험 비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가 일부 공개한 정비 일지에 따르면 마리논은 지난달 29일까지 훈련 비행이 이루어졌고 진동이 심해져 지난 1일부터 주기 정비, 5일부터는 정비와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시험 비행차 이륙한 뒤 5분여간 하버링, 즉 제자리 비행을 하다가 고도를 높인 직후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강한 진동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연결 부위가 절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공개된 회전날개 사진에서도 절단면은 매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사고 조사 이후엔 육해공군 항공 전문가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사고 헬기를 운영한 해병대 항공대에서 얼마 전 제대한 상황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접하자마자 이옥이라는 예감이 들 만큼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군의 설명보다 심각해 보이는데 헬기 개발사는 유족 앞에서 조종사 실수를 언급했습니다. 윤재열 기자입니다. A씨는 마리논 2호기가 늘 말썽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시험 비행에 나섰을 때 제대로 뜨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무했던 사람은 다 알겠지만 2호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시험 비행을 하면 들락말락 하다가 안 뜨고 계속 정비를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정비사들이 골치 아파했다고 합니다. 항상 야간까지 정비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는데 원인을 못 찾고 좀 문제가 많았는데 진동이 유독 심했다는 이야기를 간부에게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사고 전날 진동 문제 때문에 부품을 교체했고 사고 당일에는 개발사인 카이 측에서 나와 정비를 했습니다.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 확인차 시험 비행에 나섰다 추락한 겁니다. 균형이 안 맞고 프로펠러 그리고 뜨면 계속 덜덜 떨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착륙을 할 때도 많았었고 오늘 언론과 만난 정비사 유가족도 마리논 도입 후 정비사들이 부쩍 바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논이 들어오고 나서 하도 결함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를 못한 게 벌써 한 반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만난 마리논의 개발사 카이 측에서는 조종사의 실수를 언급했습니다. 카이 전무가 조종사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절반씩 참여하자는 유족들의 요구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통학차에 아이를 방치한 동두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고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아이를 통학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왜 7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하셨나요?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이 내릴 때 다툼을 벌여 차량 안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완전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고 관리 체계도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4살배기 아이 머리를 의자로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칩니다. 2016년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냥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아동학대 나오면 아이들이 아동학대? 아동학대? 우리도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해 교사와 마주치기도 합니다. 다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쳐요. 애들은 좀 도망가죠.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동네를. 1심 재판 결과 가해 교사 7명 중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치원도 1년 운영정지 처분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면 지자체가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교사 처벌로 끝냅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최모 군은 여전히 의식불명이지만 유치원은 얼마 전 폐업 명령을 취소해달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관리도 허술합니다. 동두천에서 아이를 방치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7점을 받았고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강서구 어린이집은 상호작용과 교수법 항목이 94점이었습니다. 평가 인증 준비를 다 해서 짠 하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점수 받고는 다시 원위치 되는 게 어린이집이거든요. 2016년 상반기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점수는 평균 92.6점이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지난해 중국 소유 선박들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유해 안보리의 보고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주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톤을 싣고 인천과 포항에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수시로 우리 영해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스카이 엔젤호는 부산과 포항 근해를 거쳐 러시아 쪽으로, 리치 글로리호는 제주도 근처를 지나 중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두 선박을 억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두 선박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두 선박이 우리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검색에 나섰지만 금수품을 싣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제재를 취하겠다며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두 선박이 중국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중국을 염두에 둔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이런 직접적인 비판은 보기 힘들었는데 경협 같은 남북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불만을 표시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감히 입을 놀려댄 것, 쓸데없는 훈시질이란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싱가포르 렉처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오늘 비판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논평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말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얘기하지만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개인 명의로 글을 기고해 비판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남북이 끊어졌던 동해선 철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군사 분계선부터 북측 금강산 청년역 일대 구간을 공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경의선 철도의 북쪽 구간도 함께 점검한 뒤 역사 주변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골프 접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행사에 들어간 비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최고급 재료인 푸아그라와 캐비어가 포함됐습니다. 또 영국산 찻잔 세트와 의류 상품권 등 9종류의 선물이 준비됐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골프를 치러 간 행사는 지난해 8월 열린 프로암 대회였습니다. 당시 강원랜드가 참석자 109명을 위해 준비한 행사 내용입니다. 먼저 골프장 이용료와 카트비, 캐디피를 포함해 1인당 22만 원 상당이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승용차를 준다는 문구도 보입니다. 골프를 치기에 앞서 주는 70만 원 상당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골프 가방 안에 영국산 찻잔 세트와 의류 상품권, 골프공과 장갑 등 총 70만 원을 넘는 9개 선물을 담았습니다. 또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의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저녁 만찬엔 거위 간인 푸아그라와 철갑 상어알 캐비어가 전체 요리로 올라왔고 메인 요리는 광어찜과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만찬 비용만 1인당 20만 원이 넘은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정남법 대상자인 현직 교수가 이런 행사에 참여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선물 금액은 몰랐고 저녁 식사는 다음 일정 때문에 앞쪽에 나온 요리만 먹고 일어섰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제공받은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특검팀은 노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특검이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지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당시 도 변호사가 쉽게 흥분하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해 긴급 체포로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법원에선 그런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도 변호사 측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4차례나 소환에 응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정치 자금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죠. 네, 특검은 노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는 드루킹 측 진술을 여럿 확보했기 때문에 노 대표 측 조사는 일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노 대표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모 변호사에 대해선 고교 졸업 후에 30년간 교류가 없다가 지난 10년 동안 너댓 차례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돈을 줬다는 2016년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특검 조사에서 이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걸로 보이는 댓글 숫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죠? 네, 드루킹, 김모 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1월에 이틀에 걸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조작된 댓글을 대량으로 찾아내서 이번에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데요. 기존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썼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 드러난 조작에선 성능이 더 향상된 킹크랩 2를 썼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없어도 서버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댓글마다 공감과 비공감을 누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드러난 댓글 조작은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에 1131만 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특검에 나가 있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의 건설업자와 판사들, 현규환 전 수석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정 씨가 피고인이던 사건의 1심 재판장도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판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건설업자 정모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했지만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뒤 1심 재판에서 뇌물과 관련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사법농단 특별수사팀이 1심 재판장이었던 A씨가 건설업자 정 씨와 알고 지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씨의 사업 동료였던 이모 씨를 불러 정 씨가 A씨를 포함한 판사들과 함께 있던 술자리에 자신도 동석한 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A씨는 취재진을 만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거 만났으면 당연히 회피하죠. 회피하거나 하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뭐 술자리든 골프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때 1심 재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따로 어디서 말을 들으시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검찰은 정 씨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는 보물선이 논란입니다. 배를 찾았다는 업체는 인양 신청서를 냈지만 정부는 기본 서류도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달군 보물선 테마주에 부정거래가 있었는지도 금융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발굴하겠다며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담당 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반려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양을 하려면 인양 하기 비용에 대한 상세 명세서도 있어야 되고 위치면 위치에 대한 측량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발급 보증금도 없고. 해양수산부는 특히 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인양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신청서를 내더라도 자금 모집 계획 등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신일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신일 골드코인이란 가상화폐를 발행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매 과정에선 금괴를 발굴하면 투자금의 100배를 돌려주겠다고 광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일그룹 측은 가상화폐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럼 투자자 모집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싱가포르 본사에서. 금융당국도 보물섬 테마주와 관련된 업체들을 상대로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 걸 놓고 찬반이 여전합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할 거다, 환경을 파괴할 거다 주장은 엇갈립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오늘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흑산도입니다. 총 면적 약 49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이 섬에 국토부가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9년부터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간 핑퐁 게임은 이후 10년간 이어졌지만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쟁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9월에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흑산도 주민들은 사흘에 한 번꼴로 백길이 막힌다며 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흑산도의 생태계 보호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흑산도는 물수리를 비롯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조류 3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토부와 전라남도는 대체 서식지 마련이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공항시설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공항 반경 8km 이내엔 조류 유인 시설을 둘 수 없습니다. 사실상 흑산도 전역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여객선 수요 감소 등 인근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경기도에선 이틀 새 BMW 세대가 잇따라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화재에 불안이 큽니다. 국토부는 일부 차량의 엔진 결함 가능성에 리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내부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상가 앞에 주차된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주차하고 나간 지 3분 만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운전석 쪽에서 시작돼 엔진룸으로 번졌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오후엔 구리시 인창동의 북부 간선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낮 경기도 구리 포천 고속도로 갈매 톨게이트 부근에선 달리던 BMW GT 차량에 불이 나는 등 이틀 동안 확인된 것만 3건입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집계한 BMW 화재 사고는 모두 13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차량 엔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리콜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BMW 코리아 측은 구체적인 리콜 기종과 시기를 국토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미국 정계에 접근하려고 성로비를 시도한 러시아 여성이 워싱턴 정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 스캔들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자는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 이름도 나옵니다. 수사당국은 이 20대 여성이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은밀하게 움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입고 있던 재킷의 단추 몇 개를 풉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27살 마리아 부티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총기 옹호 운동을 한 부티나는 지난 미국 대선을 전후해 미국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선 직접 질문도 합니다. If you would be elected as a president, what will be your foreign politics, especially in the relationships with my country? I believe I would get along very nicely with Putin. Okay? I think that we would get along very, very well.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참석한 전미 총기협회 행사장과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FBI는 부티나가 전미 총기협회 총회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만남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부티나가 특수이익 집단에서 일자리를 얻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인 토르신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이익 집단에 침투를 시도했다는 혐의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열돔에 갇힌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부 지역은 40년 만에 가장 건조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메말랐는지 호수로 물을 뿌리면 최고 150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컴브리아 지역 저수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몰됐던 마을의 흔적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특히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 등은 1976년 이후 가장 건조한 6~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수원이 마르자 이 지역 320만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회사 측은 호수로 물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다음 달 초 시행합니다. 집 정원 식물에 양동이에 담아서 물을 뿌릴 수는 있지만 호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프링클러 사용도 중단해야 하고 호스로 물을 뿌리며 세차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호스로 1시간만 물을 쓰면 4인 가족의 하루 사용량이 소모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기면 최고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장애인이나 치료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합니다. 북아일랜드도 지난달 말 이 같은 금지령을 도입했습니다.
물 사용에 지장을 받게 된 일부 주민들은 민영화된 수도 회사가 누수를 막기만 해도 해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더운 날씨는 본격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길어질 경우 호스 사용 금지는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남북의 탁구 단일팀이 27년 만에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우진 선수와 북한의 차효심 선수는 함께 힘을 합쳐서 우승 후보인 대만을 눌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유니폼은 달랐지만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장우진이 안정적인 리시브로 받쳐주면 차효심은 날카로운 스매싱으로 점수를 따냅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함께한 지 닷새째. 남남 북녀팀 장우진과 차효심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하며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6강과 8강에서 홍콩팀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한 둘은 오늘 세계 랭킹 2위인 대만에 맞섰습니다. 처음엔 고전했지만 끈질기게 따라붙어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이길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딱 하나만 남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설렙니다. 한반도기를 내건 응원단의 뜨거운 환호 속에 경기를 치른 단일팀은 내일 오후 중국과 우승을 다툽니다. 남자 복식 준결승에선 남북 에이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이상수와 박신혁이 홍콩에 0대3으로 져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번 코리아 오픈에선 남녀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총 4개의 단일팀이 출전해 짧은 시간 손발을 맞췄는데 한조가 결승에 올라 하나 된 코리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만든 걸로 의심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법관 13명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위는 이들을 조사한 뒤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판단합니다. 카자흐스탄 경찰이 피겨스케이팅 영웅인 데니스 텐을 살해한 용의자 1명을 붙잡고 다른 1명은 쫓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텐은 어제 오후 자신의 승용차 부품을 훔치던 이들과 다투다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대한제국의 의병대장 민궁호의 후손인 텐은 2014년 소치올림픽 동메달리스트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여기에 살던 50대 A씨가 숨졌고 함께 살던 70대 B씨와 이웃 주민도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부산 금정구의 도로에 지름 80cm, 깊이 2m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구청이 보수공사를 하는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부산에선 이달 들어 벌써 2번이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 잡힌 길이 1m가 넘는 참다랑어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해변에서 70m 떨어진 곳에 나타났는데 부산 연안에 나타난 건 이례적입니다. 물놀이객들이 상어로 착각해 신고하면서 입수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뉴스 시간이 짧아서 키워드를 2개만 준비했는데 오늘은 3개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수박과 넥타이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수박과 넥타이를 언급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넥타이는 김 위원장이 메고 온 넥타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예. 네, 수박은 추 대표가 앞서 18일 날 김병준 위원장에게 보낸 건데요.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협치 수박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 이 추 대표는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300명의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이 협치 수박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따로 프린트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보낸 거군요. 네. 자, 어쨌든 처음 만나는 예방 자리인 만큼 여하튼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미심장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무산됐던 대연정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건데요. 예.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연정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크게 마음을 열고 제안한 그런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그 경험을 저도 잘 가슴속에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예, 대연정이 둘 모두의 화두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대연정은 2005년 7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되면서 무산됐던 겁니다. 예. 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13년 뒤에 자유한국당의 수장이 된 셈입니다. 두 사람은 또 이렇게 협치를 언급하면서도 뼈 있는 말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추 대표가 견제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김 위원장은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견제하겠다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협조가 되고 또 어떻게 견제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나훈아는 왜 안 왔나입니다. 예, 가수 나훈아 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 포럼에서 한 말인데요. 이 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제로 가까이서 본 김정은 위원장이 어땠냐 이런 질문을 받자 이 도 장관이 말하기를 화통하고 대화에 거침이 없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하면서 김 위원장의 가수 나훈아에 대한 팬심도 소개했습니다. 예. 도 장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 장관에게 왜 배우들은 온다던 배우들은 왜 안 왔습니까? 나훈아라든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직접 나훈아 씨를 언급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장관이 스케줄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은 마치 국가가 부르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도 장관이 느꼈다고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나훈아 씨에 대한 상당한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남한예술단에 이 나훈아 씨가 빠진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도 장관의 설명대로 자신의 공연 스케줄과 맞물려서 평양 공연이 불가능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가 평양에서 했던 마지막 공연은 지난 1985년인 셈입니다. 예. 그때 공연에서 받은 영감으로 평양 아줌마 이런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얼마나 나훈아 씨가 인기가 많는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10년 당시 국방이었던 송영선 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이 대북방송 베스트 5라는 그 자료가 있었는데 예. 거기 상위권에 나훈아 씨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또 말실수입니다. 예, 송영무 국방장관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송 장관 법사위에 출석해서 해병대 마리논 헬기 사고와 관련해 또 한 번의 말실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의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나셨고 예. 그러니까 유족들이 왜 분노해 있는지 묻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족들이 의전 때문에 짜증이 났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당연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곧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지적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분노를 하시고 국민들이 붕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송 장관의 말실수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송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긴장할 정도로 말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송 장관 오늘 해당 발언 이후에 자청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제 진의가 아니고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말한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곳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오전엔 영남과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